만든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정책을 실시해갔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조선을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와 일본의 자본재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것, 재편해가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이렇게 이제 재편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의 어떤 정책을 펼쳐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일본의 민들을 조선으로 이주시켜가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이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조선에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1912년부터 18년까지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것은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했죠.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하면서 처음으로 식민지를 이제 경영해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대만에서도 1896년서부터 1904년까지 토지조사 사업과 그 다음에 대만의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인구가 얼마고 또 대만의 전체 토지가 어느 정도였는가? 논과 밭의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만을 식민지로 경영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당연히 조선의 가장 큰 이제 재원인 토지의 형태를 이제 파악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본국에서 2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1912년서부터 18년까지 조선에서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토지조사 사업을 벌인 목적은 첫 번째는 밑에 있는 것처럼 많은 국유지나 국가의 토지나 왕실의 토지 그것을 국가의 토지로 즉 조선총독부의 토지로 만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 양반이나 혹은 평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는 토지 소유권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처럼 일물일권적인 토지 소유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주가 갖고 있었던 소유권도 있었지만은 평민들이 일정한 이제 경작권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양반이나 왕실이나 개간할 때, 즉 황무지라든지 혹은 바닷가 근처의 땅이라든지 이런 개간할 때는 왕실은 돈을 내고 농민은 노동력을 내서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땅은 왕실이 모두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거기는 왕실이 소유권이 있었고 농민도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그 토지를 팔면은
그 일정한 가격의 예를 들면 4분의 1에서 2분의 1의 가격을 농민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선 전통의 토지 소유권의 어떤 그런 체계를 무너뜨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토지 소유권만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제 국유지를 혹은 왕실의 재산, 토지를 이제 수행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일본인에게 불황하거나 혹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작하면서 일본인들을 농업 이민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경작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당시에 1912년서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나무들이 보이죠? 이것은 그 토지의 그 경계에 이렇게 나무 팻말을 세워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사람의 토지다.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적 이제 삼각 측량을 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근대적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조선에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정부군은 세금도 지세도 2배 정도 이제 그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11년에 624만 원의 소위 지세, 토지의 세금을 걷었었는데 토지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1,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즉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일본은 지세를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반적인 토지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이제 조선을 앞으로 어떻게 식민 지배를 해가면서 식량 원료의 공급 기지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상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갈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국유지나 왕실의 토지를 조선 총독부의 토지로 이렇게 이제 바꿔갖고 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이제 지세를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업의 부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12월에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회사령의 중요한 내용은 한반도 조선에다가 1910년 12월 이후에 회사나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조선인이건 혹은 일본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공장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게끔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령을 공포한 이유는 이제 조선인 지주나 조선인 이제 자본가들이 회사나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들이 자본가로, 즉 민족 자본가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조선이 자본주의적 공업 발전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에다가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해가는 것을 제한, 억제함으로써 조선인들이 산업자본가로, 산업부르주아지로 성장해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자본은 이제 회사령을 통해 가지고 조선 총독의 보호를 받으면서 훨씬 적극적으로 조선에 진출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서부터 1918년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일본의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큰 이윤을 이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윤을 획득했던 일본의 이제 재벌들이 이제 조선에 진출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 형태를 이제 이 회사령의 공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표가 안 뜨네요. 표가 안 뜨는데 여러분들이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은 그 1페이지에 표 1의 예가 있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아주시면은 지금 표가 뜨고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1911년에 조선인 회사하고 일본인 회사를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1911년에 조선인 회사는 회사 수가 27개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인 회사는 회사 수가 109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본 금액을 보면은 한 회사당 자본 금액이 처음에는 조선인 회사가 많았습니다. 약 10만원 정도 됐어요. 이게 단위가 1,000원인데요. 10만원 정도 됐는데 회사령 공포된 이후에 1919년 단계에 오면은 그것이 역전됩니다. 역전되어가지고 조선인 회사 수는 63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1911년보다 늘었죠. 늘었는데 늘은 증가수가 일본인 회사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회사 수가 1919년에는 289개로 일본인 회사가 됐죠. 그리고 한 회사당 자본 금액도 일본인이 훨씬 낮게 되는 28만 8천원, 조선인 회사는 18만 1천원 정도 돼서 회사량에 의해서 조선인 산업자본가의 성장은 일정 부분 저지되었고 일본인 산업자본가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로망의 건설입니다. 세 번째는 그 도로망은 조선을 일본 제국주의의 자본제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조선 총독부는 총독부 총 예산의 30 내지 40% 정도를 이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도로망의 구축은 첫 번째는 철도, 두 번째는 신장로, 육로입니다. 육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일본 배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항만을 수축하는 이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나름대로 이 도로망의 건설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는 철도나 도로나 항만을 구축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저항을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대를 신속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조선인들의 저항을 막기 위한 측면도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은 일본의 자본 상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장로,
도로의 어떤 건설과 그다음에 철도의 건설에 의해서 조선의 그 당시에 상업적인 유통망이 쇠퇴하게 되고 일본은 새로운 나름대로의 상업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철도를 이게 이제 철도인데요. 1910년 10월 30일에 부산서부터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역에 있었던 철도 사진이에요. 이 엽서인데 1910년 10월 30일에 이제 철도가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것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다음에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평양으로 그 다음에 신의주로 이런 식으로 철도는 다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철도 지도가 없어가지고 일제시대 당시 철도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부산이죠. 여기가 이제 대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호남선은 이제 목포에서 이게 대전으로 와가지고 원산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남북 방향으로만 철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신장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대전, 그다음에 이 서울의 용산 같은 데는 철도역을 한 100만 평 이렇게 이제 부지를 형성해가지고 거기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그 지역을 건설해서 서울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는 100만 평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 중에 용산에는 그 1번군 부대를 배치했죠. 지금의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있는 지역이 바로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일본인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철도가 주로 그 일본인 군대를 동원한다든가 일본의 자본재 상품을 이제 효과적으로 조선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부설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1910년서부터 19년 시기까지는 이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총 예산 중에서 30 내지 40%는 도로망을 건설하는 데 썼고 또 30에서 40%는 헌병 경찰 제도를 유지하는 통치 비용에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3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효과적으로 조선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1910년부터 19년까지는 경제적인 부분,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쌀, 면화, 양장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것의 품종을 개량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쌀도 1번 품종 8, 9개로 전면적으로 조선의 쌀 품종을 바꿔왔습니다. 조선은 이전에 3000년 동안 논농사랑 밭농사를 행하면서 쌀 품종도 수백 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박태에 여러 가지 작물의 품종도 수백 종이었는데 쌀 같은 경우도 8, 9개의 품종, 1번의 8, 9개 품종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펼치게 되었고 그렇게 작업을 펼쳐서 1920년에 19년 이후에 산미 증식 계획을 행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증가된 쌀을 일본으로 싸게 이렇게 가져가서 일본의 노동자들에게 저고가로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했고 그래서 저임금 정책을 쓰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발달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즉 저고가 저임금 정책을 실시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때도 이 자료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다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표 2와 표 3을 보시면은
1910년부터 19년까지 보면은 쌀의 생산액이 급격하게 늘게 되죠. 1910년에는 9,200만 원이었는데 1919년에는 5조 원이 되었습니다. 5조 원.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증가했죠. 그렇게 증가됐는데 일본으로 쌀 수출이 1910년에는 4%밖에 되지 않았고 5%죠. 4.7%였는데 1919년에는 20.6%가 됩니다. 이것이 1919년 이후에는 20년 이후에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화도 1911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6.1%였는데 18년에는 11.8%로 된다. 즉 조선은 쌀, 면화, 양장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대거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즉 식량 원료의 공급 기지로서의 그런 기능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